SNS 철강 세미나. 오늘 세미나 진행을 맡은 스틸앤스틸 서정은입니다. 스틸앤스틸은 매년 철강제 품목별 다양한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세미나를 통해서 현장감 있는 철강 정보를 제공하고 철강 시장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철강사의 생존 전략과 정부 산업 정책에 대해서도 같이 논의하는 자리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철강인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후판 세미나입니다. 세미나 주제는 철강과 조선산업의 공동 발전을 위한 협력 방안 모색입니다. 이번 후판 세미나는 스틸앤스틸과 한국조선해양프렌트협회, 한국철강협회가 공동으로 개최하고 있습니다. 오늘 후판 세미나에는 5분의 주제 발표자가 있습니다. 제1부와 2부로 나눠져 있으며 1부는 후판 수요 산업에 대한 발표입니다. 제2부는 후판 관련된 발표입니다. 제1부 후판 수요 산업에 대한 주제 발표는 조선산업과 광구조 산업에 대한 발표가 있습니다. 제2부는 후판 산업에 대한 발표입니다. 한중일 후판 국제분업구조, 후판 수급과 가격, 철강과 조선산업의 산업 간 협력 등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주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주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 발표자입니다. 한국수출입은행 양종수 박사님 모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한국조선해양프렌트협회에서 우리 양 박사님을 조선 쪽의 최고의 전문가로 저희들에게 추천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그동안 그 조선 산업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특히 그 수출입은행에서 이렇게 조선 산업에 많은 관심을 갖는 이유는 뭡니까? 네. 저희 은행은 그러니까 1976년에 설립 당시부터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임무 중에 하나가 이제 조선 산업을 금융 분야에서 지원하는 업무를 맡아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역할들이 지금까지 계속 부여되어 오고 이제 조선 산업이 계속 같이 성장을 하면서 그 조선업, 해운업에 관련된 연구들에 집중을 하고 있는 이유도 있고요. 저희 은행은 또 그 세계 선박금융시장에서도 항상 10대 은행에 들 만큼 이제 선박 쪽의 비중이 강한 은행이기도 합니다. 예, 그러시군요. 네. 예. 오늘 박사님이 준비한 발표의 제목이 코로나 이후 글로벌 및 한국 조선업 전망입니다. 뭐 주로 간략하게 어떤 내용을 담고 계시는지요? 네, 우선 이제 그 지금 조선업 시황을 살펴보면 뭐 계속해서 수년간 침체가 곧 아주 이제 극심한 침체가 지속돼 오고 있는데요. 저희는 금년부터 그 조선업이 환경 규제 영향으로 조금씩 이제 회복되는 조짐을 보일 걸로 예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상치 않게 이제 코로나 사태가 터지면서 그 상황이 상당히 이제 저희 예상에서는 어긋나 있고요. 지금 뭐 시장 침체가 좀 심각한 수준입니다. 그래서 그런 시장 침체에 대해서 우선 언급을 하고 그리고 앞으로 코로나 이후에 펼쳐질 그 조선업의 미래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예. 그럼 박사님의 귀중한 발표를 네. 본격적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준비한 내용은 코로나 이후 글로벌 및 한국 조선업 전망이라는 주제로 이제 주제 발표를 준비를 했는데요. 우선은 이제 조선업 현황에 대해서 간략히 짚어드리고 그 이후에 이제 코로나 이후에 그 조선 산업의 변화와 그리고 뭐 약간 철강 산업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는 뭐 그런 내용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우선 그 신조선 시장 개황에 대해서 먼저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그 신조선 시장 자체는 그 2000년대 초중반에 있었던 그 어마어마한 규모의 호황 때문에 사실은 그때 너무 많은 수요가 있었고 그 선박들이 그 건조돼서 대부분 그 시장에 인도됐기 때문에 2010년 이후에는 상당히 심각한 수준의 선박량 과잉이 그 해운 시장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이제 전 세계 경제가 계속해서 그 저성장을 해왔고 그에 따라서 세계 교역도 마찬가지로 저성장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 해운업 자체도 저성장을 해왔고요. 그래서 그 해운업 성장 자체가 지금 그 어떤 선박의 수요를 높은 수준으로 요구하고 있지를 않기 때문에 그 해운업 성장에 따른 실질 수요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사실 이제 과거의 예를 봤을 때도 이제 70년대에도 이 비슷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 오일 쇼크 때문에 갑자기 세계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그 이전에 그 호황기 물량이 상당히 오랫동안
불황기를 일으켰던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요. 그 당시에도 그 20년간의 극심한 침체가 있어 왔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번 사이클도 그거에 비교하면은 뭐 지금 굉장히 이제 심각한 침체가 굉장히 오랫동안 그 지속되어야 맞는데 사실 이번 사이클에서는 그 조선업계가 운이 좋았던 편입니다. 그래서 이번 그 불황 사이클에서는 그 세계 해상 환경 규제라는 이슈가 강력하게 등장하면서 이제 본격화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른 그 환경 규제를 충족하기 위한 교체 수요들이 계속 발생하면서 아주 그 극심한 수준의 그 침체가 장기화되는 그런 정도는 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특히 올해 1월부터 발효된 그 IMO의 그 황산화물 규제, 그러니까 싹스라고 부르는 그 물질인데요. 황산화물 규제의 영향으로 금년부터 이제 그 수주 내지는 발주가 비교적 정상화되면서 이제 그 본격적인 회복 흐름을 보일 걸로 예상을 했었는데 예상치 않은 그 바이러스 사태, 그러니까 코로나 사태가 터지면서 그 모든 흐름과 예상을 뒤엎어버린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 그 발주량이 다시 침체된 수준이고 굉장히 그 심각한 수준까지 침체가 되어 있습니다. 전 세계 그 7월 누적 발주량을 보면 이제 현재 661만 CGT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약 한 58% 정도 감소한 수준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 정도면은 사실은 그 세계 조선 경기가 그 과거 20년 불황기에서 회복되기 시작한 90년대 중반 이후로 가장 나쁜 실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건조량 역시 이제 그 연초에 그 중국 쪽 야드들이 많이 멈추면서 건조량도 한 21.6% 정도 감소하는 뭐 그런 정도의 그 좋지 않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방금 말씀드린 이제 그 이슈 중에 결국은 그 조선업의 회복을 주도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이슈가 바로 이 환경 규제인데요. 그 환경 규제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이거는 이제 그 신문에도 굉장히 많이 나왔던 얘기들이어서 뭐 대부분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리라고 보겠습니다만 지금 이제 얘기의 전개를 위해서 조금 더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요. 그 황산화물 규제는 금년 1월부터 전 세계 모든 해역에 발효가 됐고 그 이제부터 만들어지는 신조선부터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현재 등록대에서 운항을 하고 있는 모든 해역의 선박에 적용이 되는 그런 그 강력한 규제입니다. 이거는 그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19년 12월 31일까지는 그 연료의 3.5%의 황이 함유된 그 연료까지를 허용을 했는데요. 이게 1월 1일부터 0.5%로 그 규제치가 굉장히 이렇게 강화가 된 겁니다. 이 규제치로 인해서 그 전 세계 해역의 모든 선박들은 사실은 그 과거에 쓰던 그 일반 벙커유를 쓰지 못하고요. 그 황이 제거된 고가의 저유황유를 써야 합니다. 그래서 그 저유황유 가격이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일반 그 벙커유에 비해서 한 50% 이상 비쌌기 때문에 사실은 그 노후선들처럼 이 연료 효율이 떨어지는 선박들이 여기에 거의 그 대응을 하지 못하고 대부분 이제 폐선으로 가거나 뭐 교체가 되거나 아니면 뭐 이제 또 새로운 뭐 중고선을 구입하거나 이런 식으로 이제 새로운 투자가 일어날 것으로 예상을 했고 그래서 이제 올해부터 그러니까 올해 발효가 되고 선주들이 이거에 대한 체감을 하고 나면 하반기경부터 이제 그 본격적인 어떤 그 전략의 변화가 시작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황산화물 규제가 가지고 올 또 하나의 그 변화로는 그 선박의 연료가 LNG로 바뀔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그 과거에도 이제 LNG 연료가 뭐 여러 곳에서 언급이 되고 각광받긴 했는데요. 사실은 2018년까지는 LNG가 황이 제거된 저유황유보다도 경제성을 확보하기가 어려웠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LNG 산업 쪽에서 생산 국가들이 이제 생산량을 늘리면서 이 LNG 가격들이 많이 낮아지기 시작했고요. 석유하고의 그 동조화 움직임에서도 탈피해서 LNG가 독자적으로 좀 낮은 가격을 형성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제 LNG가 연료로서의 인기를 얻으면서 이게 그 기존선이 LNG 연료로 전환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너무 많은 돈이 들기 때문에 타당성이 떨어지고요. 신조선에서 이 LNG를 연료로 하는 신조선의 발주가 늘어나면서 이제 신조선 시장도 조금 숨통이 트이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 예상하고는 좀 다르게 그 전개되어 온 것이 뭐냐면 그 선주들이 사실은 그러면 앞으로 내가 지을 배의 연료를 석유계로 할 건지 LNG로 할 건지 이거를 결정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거기에 계속해서 강화되고 있는 환경 규제에 맞춰서 지금 조선사들 내지는 조선 기자재업계가 굉장히 빠르게 이 기술들을 발전시키고 있기 때문에 사실 선주들이 어느 타이밍에 투자를 해야 되는가를 잡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현재로서는. 그래서 오히려 이런 규제가 강력하게 예고돼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선주들이
계속 관망만 하면서 아무것도 결정하지 못하고 그 발주량이 계속 침체돼 왔던 게 사실입니다. 지금 작년까지도 특히 올해 뭐 코로나 사태가 있었지만 그걸 배제한 작년에도 사실 그 벌크선, 탱커, 컨테이너선 같은 주요 시장에서 그렇게 큰 그 발주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던 것이 이런 그 관망세하고 연관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단기적으로는 이런 그 황산화물 규제가 큰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이제 중장기적으로는 IMO 2050이라고 흔히 표현되는 그 온실가스에 대한 문제가 더 큰 영향을 미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IMO가 2018년에 그 전 세계 온실가스의 총량을 2050년까지 2008년 대비해서 절반으로 줄이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단순한 어떤 그 선언적 의미가 아니고요.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강력한 그 규제들이 지금 논의되고 있고 스케줄들이 협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뭐 계속해서 그 중간중간에 그 새로운 그 규제책으로 계속 그 도입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가까운 예로는 이제 머지않은 장래에, 그러니까 불과 한 수년 내에 그 선박 쪽에서 탄소 배출권 거래제 같은 것들이 실행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이제 그 연비가 나쁜 선박들, 그 배출가스를 많이 뿜고 연료를 많이 소비하는 선박들은 탄소 배출권을 사서 운항하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사실은 이 연료가 그 효율이 나빠진 그 노후선들은 운항을 도저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뭐 경쟁력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까지 걸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조선업계로서는 더 먼 장래를 바라보고 뭐 수소연료 전지 선박이라든지 전기 추진선이라든지 이런 아예 탄소 배출을 하지 않는 그 제로 에미션 선박도 개발 중이어서 이런 그 개발의 정도가, 그러니까 발전의 정도가 나중에 그 신조선 시장을 좌우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으로 넘어가면은 지금까지 이제 환경 규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다시 좀 현실로 돌아와서 그럼 이번에 왜 그렇게 코로나 사태가 신조선 시장의 발주에 부진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었나를 좀 살펴보면은요. 우선은 이제 전 세계적으로 뭐 봉쇄령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모든 그 물자의 수요가 줄어들었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해운시황의 운송 그 수요가 감소했기 때문에 이제 선주들이 약간 투자 심리가 경색되는 면도 있고요. 또 그거 발주를 하고 싶은 선주들도 사실은 국제 간의 왕래가 이게 원활하지 못했기 때문에 뭐 협의를 한다든지 뭐 이렇게 계약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원활치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원인도 약간 있었습니다. 근데 그 가장 큰 원인은 유가 하락에 있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금년에 이제 그 산유국들 간의 분쟁 때문에 유가가 뭐 어느 날 갑자기 뭐 거의 절반으로 떨어지고 뭐 이런 사태들이 있었던 것들을 아마 기억하고 계실 텐데요. 그 유가가 하락했기 때문에 당연히 선박 연료율 가격도 급락을 했고요. 이런 그 급락의 효과가 노후선 선주들이 우려하던 그 운항 비용의 증가, 이게 그 현실화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노후선 선주들로서는 사실 그 감가상각을 이미 그 떨어버린 배들이 많기 때문에 뭐 그런 면에서는 오히려 유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노후선 선주들이 그 연료 비용은 크게 증가하지 않은 반면에 그냥 뭐 다른 데에서도 감가상각 같은 원가에 유리함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했고 더욱더 금년에 노후선을 투자해야 될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분들이 이제 절실히 느끼지 못했던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유가 하락이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이런 그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와중에 이제 한국조선업의 그 현황을 좀 말씀을 드리면 사실 한국조선업도 이제 전 세계 그 조선업 경기, 그러니까 수요가 뭐 2013년까지는 이 에코십, 그러니까 새로 나오는 친환경 고효율 선박들이 어느 정도 수요를 일으켜 주었습니다만 2014년에 그 유가가 급락하면서 그 수요도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2016년에 세계 그 수주 절벽이라는 그 수요 위기가 한번 닥쳤었고요. 신조선 시장에. 그 이후에 이제 17년부터 다시 조금씩 그 발주량, 수주량이 늘어나면서 충격에서 회복을 하고 있는 시기였습니다. 그러다가 2018년에는 뭐 이것도 약간 뭐 예상하지 못했던 결과이긴 합니다만 국제 그 LNG 산업이 팽창하면서 LNG선 수요가 크게 증가했고요. 이것 때문에 이제 LNG선 시장에서 절대적인 점유율을 가지고 있던 한국조선소들이 거의 뭐 싹쓸이라는 표현이 어울릴 정도의 많은 수주를 하면서 사실 2018년에는 거의 그 회복 단계라고 봐도 될 정도의 그 절대량만 보자면 그 회복 단계라고 봐도 될 정도의 그 많은 수주를 기록을 한 바 있습니다. 근데 이제 반면에 건조는 2016년에 그 수주 절벽 위기에서 너무 우리가 수주했던 양들이 적었기 때문에 이게 보통 이제 선박은 짓는데 한 2, 3년 걸린다는 걸 감안을 하면은 이 수주가 안 되고 나면 그 2, 3년 후에 그 생산량에 대한 그 위기가 한번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18년에 한번 그 생산량이 굉장히 크게 떨어졌던 위기가 한번 있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2017년부터 수주가 회복됐기 때문에 조금씩 이제 개선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생산량도 뭐 약간은 이제 개선 단계에 있습니다만 현재까지는 아직 그 연간 1000만 CGT에 미치지 못하는 다소 좀 그 부족한 수준에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 코로나가 발발한 이후 2020년 7월까지의 누적 수주량을 보면은 168만 CGT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61.2% 정도 감소한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고요. 건조량은 뭐 약간의 어떤 코로나 영향에 의한 차질을 받아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16.1% 정도 감소한 그 531만 CGT를 보이고 있는데, 뭐 건조량 자체는 금년 하반기에 뭐 착실히 건조가 된다 그러면 작년하고 큰 차이가 없는 수준으로 저희는 이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반기 들어서 7월 들어서는 이제 LNG선에 대한 수주가 모처럼 재개되면서 다시 조금 개선된 상황을 보이고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예년에 비해서는 이제 상당히 그 수주가 부진한 수준에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다음 장에 보여드린 뭐 선종별 수주량 추이는 시간 관계상 생략하고요. 이걸 그냥 도표를 좀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그러면 코로나 이후의 조선 산업에 대해서 같이 한번 좀 예측을 해보고 그 좀 철강 업계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도 좀 생각하는 뭐 그런 그 순서로 발표를 하겠습니다. 우선 그 신조선 시장의 수요 이슈는 여전히 그 친환경 고효율 선박에 있습니다. 특히 이제 강화되고 있는 그 여러 가지 그 환경 규제의 목록들이 그 밑에 보여지고 있고요. 여기에 더해서 지금 현재 선급 쪽에서는 2023년에 EEXI라는 새로운 그 규제책이 실행될 것으로 강력하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뒤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환경 규제에 의한 친환경 이슈 외에도 지금 중장기적으로 개발되고 있는 스마트 선박,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완전 무인 자율 운항까지를 목표로 전 세계 조선업계가 이 선박에 투자하고 이제 계속 개발을 이뤄 나가고 있는데요. 현재도 지금 원격 모니터링, 그러니까 선박 안에서 기계를 모니터링하는 게 아니라 그 뭐 수천 킬로 떨어진 육상에서 그 해당 선박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그런 모니터링 그 시스템들은 이미 탑재가 시작이 됐습니다. 선박에.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 스마트 선박의 발전 정도에 따라서 이게 얼마나 선주들에게 큰 효용을 일으키고 이것이 얼마나 선박 교체에 동의이 될 것인지를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드린 우선 EEXI부터 먼저 좀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겠는데요. 왼쪽 아래에 있는 그 그림이 EEXI의 개요입니다. 근데 좀 글씨가 좀 작아서 좀 송구스럽습니다만 이 규제의 개요는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고효율 친환경, 그러니까 그 효율에 대한 어떤 규제책이 실행되기 이전, 그러니까 2013년 이전에 그 수발주대에서 건조된 선박들에 대해서는 이제 과거에 환경 규제가 적용되지 못했기 때문에 이 선박들에 대해서 그 현재 현황을 점검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현황을 점검해 봤을 때 연료 효율이라든지 그 탄소 배출량 같은 것들이 어느 일정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이 배의 속도를 제한하든지 아니면 엔진이나 연료를 바꾸든지 그걸로도 그 충족이 안 되면 결국 폐선해버리는 이런 그 강력한 조치를 의미합니다. 근데 이 EEXI가 신조선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유는 그 과거 그 어마어마한 양의 선박을 쏟아냈던 그 호황기 시절에는 이런 그 환경 규제가 전혀 적용되지 않았었고 환경 기술이 전혀 배에 탑재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특히 그 당시에 그 중국 쪽에서, 그러니까 중국이 본격화된 그 조선업 발전을 시작하면서 만들어냈던 그 수많은 선박들이 이 규제의 대상이 될 거라고 보여지는데요. 거기에서 이제 얼마나 많은 선박의 폐선 결정이 나느냐에 따라서 신조선 그 수요가 다시 한번 흔들릴 수도 있는 굉장히 강력한 규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저희가 지금 예상하고 있는 그 전망치에는 아직까지 EEXI에 대한 영향에 대해서는 반영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이런 그 규제도 실행되고 있는데요. 이 규제에 앞서서 우선 그 전 세계 경제가 그 코로나 영향에서 조금 벗어나고 그리고 이제 유가가 50달러대로 다시 이제 회복세를 보이기 시작하면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노후선 그 연비가 낮은 노후선 선주들이 우선 그 연료 비용에 대해서 좀 감당하기가 어려워지고 노후선의 조기 교체 움직임이 본격화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조선 시장의 수요를 그 견인하는 견인차가 될 거라고 예상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IMO의 강경한 그 환경 규제 기조가 전혀 후퇴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뭐 이런 정도의 예상은 뭐 누구나 사실 쉽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덧붙여서 이제 코로나 이후에 그 각국이 침체된 경제를 그 부양시키기 위해서 많은 인프라 투자가 이루어질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중국에서는 이런 인프라 투자가 강화되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그 인프라 투자 때문에 그 해운업에서 그 뭐 철광석이라든지 이런 원자재 수요들이 증가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런 그 해운업의 회복 흐름도 저희가 좀 기대하는 요인 중에 하나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유가가 이제 $50대로 올라가고, 물론 그때 당시에 이제 LNG 가격이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LNG 가격이 그 지난 어떤 그 약세 기조를 계속 유지를 한다 그러면 전 세계적으로 그 선주들의 그 LNG를 연료로 하는 LNG 연료 추진선에 대한 신조선 발주가 늘어날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역시 이제 그 신조선 시장에는 유리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그 코로나 사태 이후에 그 전망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우선 이거는 이제 제 전망이라기보다는 그 영국의 그 본사를 둔 클락슨 쪽에서 항상 그러니까 3월, 9월에 그 전망치를 내고 있는데요. 지난 3월 전망하고 좀 비교를 하면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선 그 전에 그 이 수치를 보는 그 기준을 조금 제시를 해드리기 위해서 이제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향후 10년간의 장기적 균형 기대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요. 저희가 장기적으로 기대하고 있는 균형치는 전 세계 발주량이 3,500만에서 4,000만 정도에 이르는 수준이고요. 그로 인해서 한국의 수주량이 1,000만에서 1,300만 CGT 정도에 그 도달을 하고, 그리고 한국이 1,000에서 1,100만 CGT 정도를 건조하는, 생산하는 이런 정도를 저희가 장기 균형치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사실은 제가 느끼기에는 조선업계 분들이 느끼는 감각은 아마도 연간 한 1,200만 CGT 정도를 생산하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을 거라고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 조선업계의 기대감보다는 약간 낮은 수준에서 장기적 균형치를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 정도의 수치가 이루어지는 때가 저희는 이제 회복이라고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작년 9월에, 그러니까 작년 9월 클락슨이 발표한 장기 전망치를 보면 이때는 코로나가 발생하지 않아서 그런 대로 순조롭게 갈 거라고 예상을 했던 때입니다. 그래서 그 작년 9월에 클락슨이 그 내놓은 전망치에서 저희가 예상하는 그 장기 균형치 3,500만 CGT가 도달하는 시점이 언제였냐면 바로 금년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금년에 코로나 사태가 발발하고 이제 3월에 다시 전망치를 내놓은 것을 보면 그 그림에서 회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바로 금년 3월에 나온 전망치인데요. 보시다시피 한 3, 4년치를 굉장히 많이 낮췄습니다. 그래서 그 거의 굉장히 비관적인 수준까지 낮춰놨는데요. 근데 이제 저희가 판단을 했을 때는 저희는 물론 클락슨보다는 조금 더 보수적인 관점에서 항상 시장을 보고 있었기 때문에 클락슨처럼 금년에 바로 회복될 거라고 생각은 안 했었고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그 코로나 사태 때문에 전망치를 낮춘 것이 여기 보시는 그 파란색 그래프로 보여지는 부분인데요. 저희가 생각할 때는 3,500만에 도달하는 시점은 2022년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할 때는 좀 클락슨이 너무 좀 지나친 그 비관적인 분위기가 갑자기 이렇게 좀 압도한 거 아닌가, 뭔지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2년에 이제 회복될 거라고 예상하는 거는 이제 저희 쪽 주관적인 전망이긴 합니다. 근데 단 여기에 전제는 그 유가가 $50대로 2022년에 회복된다는 걸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저희는 그 이후에는 계속해서 어떤 정상적인 수준의 수주와 건조량이 이루어질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당장이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선 지금 금년에 그 코로나 사태 때문에 수주 발주가 굉장히 그 부진한 수준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당장 내후년, 그러니까 선박이 이제 건조되어야 하는 내후년에, 그러니까 2022년이죠. 2022년에 문제를 일으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당연히 이게 그 수주한 선박들이 보통 건조되는데 2년 정도 걸리기 때문에요. 사실 금년은 2022년에 건조 인도할 물량들, 그리고 뭐 약간의 2023년 물량들을 집중적으로 수주하여야 하는 시기인데 여기에서 차질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거는 어쩔 수 없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저희는 사실은 이제 이 그래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과거에 호환기 물량이 전부 빠지고 나서 그 에코시 물량, 그러니까 고효율 친환경 고효율 선박 물량 수주 물량들이
있었을 당시에 그 물량을 건조하던 때가 2013년에서 2016년까지로 보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나라의 건조량이 얼마였냐면 대개 1200만에서 1280만 정도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를 아마도 그 조선업계에서는 계속 기대를 하고 있을 거라는 말씀이고요. 근데 그러고 나서 16년에 수주 쇼크가 한번 왔었기 때문에 2017년에 그게 770만 CGT까지 건조량이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실 그때가 바닥이고 이 바닥을 치고 나서 이제 조금씩 회복을 할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금년에 예상치 않게 이제 이런 코로나 사태가 터졌고 그래서 이런 그 사태 때문에 2022년의 건조량은 2018년 수준보다도 한 12% 정도 감소한 수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3년은 2018년 수준하고 비슷한 수준일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자,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사실 2022년, 2023년에 건조될 물량 중에 상당수가 LNG선이라는 겁니다. 근데 LNG선은 이게 굉장히 만들기가 힘들고 복잡한 선박이어서 이게 공수가 많이 들어가는 선박입니다. 그래서 그 공수 때문에 CGT라는 그 톤수에는 공수라는 개념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공수 때문에 CGT가 많이 잡히긴 하지만 사실 선박의 규모나 이 철강제의 소비량을 봐서는 그 CGT 대비 한참 못 미치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 2022년에 철강제 수요는 2018년 대비 한 15에서 20% 정도 더 감소할 걸로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실제 그 건조량보다도 더 낮은 수준이죠. 2023년에도 아까 2018년하고 건조량은 비슷하다고 말씀드렸지만 철강제는 약 10에서 15% 적은 수준이 아닐까 이렇게 그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일감 부족은 2024년에 완전히 회복될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그 일시적인 일감 부족이라고 표현을 드린 것이 그 이후에는 저는 괜찮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그 금년 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약 2년의 그 일감 부족에 영향을 미칠 거라고 예상을 해서 일시적으로 22년, 23년의 그 일감 부족에 대해서는 좀 대비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말고 글로벌 건조량을 보자면 이제 클락슨 쪽에서 예상을 한 건데요. 여기도 뭐 비슷합니다. 보시면 2022년에 이제 바닥을 또 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2023년에는 뭐 그런 대로 조금 회복돼서 2024년에 본격적으로 이제 회복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뭐 2023년, 2024년 전망은 저희 쪽 전망보다는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마지막으로 결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선 조선업 수주는 2021년에 이제 2021년을 기점으로 회복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죄송합니다. 그 조선업 수주는 2021년까지 그리고 이제 생산은 2022년에서 2023년까지가 한 고비가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22년 이후에는 이제 수주 측면에서 환경 규제 영향이 본격화되면서 이런 그 수요가 회복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 신조선 생산량은 2024년에 정상화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2024년의 생산량은 사실은 그 조선소 야드에서 보자면 2023년 하반기에 물량들이 이제 그 스틸 커팅부터 시작해서 그 건조가 시작이 되기 때문에 그 철강제 수요는 2023년 하반기 이후에 뚜렷한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저희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예상은 그렇고요. 중장기적으로는 그 IMO의 환경 규제 스케줄이 얼마나 이제 강경하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또 그 조선업계가 어떤 그 환경 기술을 내놓느냐 그리고 또 스마트 기술을 어디까지 빠르게 발전시키느냐에 따라서 신조선 수요는 저희가 예상한 것보다 훨씬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여기에서는 좀 깊이 다뤄지지는 못했습니다만 그 선박금융 시장의 자금 공급 속도가 어떤 그 신조선의 폭발적인 확대에는 조금 제동을 거는 그 역할을 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금 이제 선박금융 시장도 사실은 향후 그 신조선 시장 회복에 하나의 그 관건이 될 수 있는 이슈이긴 합니다. 근데 오늘 이 주제에서는 제가 다루지 못했습니다. 뭐 그 점 양해를 부탁드리고 여기까지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양종수 박사님 주제 발표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특히 제가 참 감명 깊게 들었던 것은 어떻든 보통 조선을 발표하시는 분들은 조선만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우리 양 박사님께서는 어떻든 오늘 우리 세미나의 특성을 고려해서 철강까지 뭔가 넓혀서 답을 찾아보려고 하시는 노력이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노력이 아마 양 산업을 서로 이해하게 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을까 싶고요.
또 아주 구체적으로도 보면 앞으로 조선 경기가 어떤 시점에서 좀 더 낙관적인 전환점이 될 거라는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저희들 그 SNS 철강 패널들이 선정한 이 공식 질문을 가지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철강업계에서는 이 조선 산업의 희망으로 가장 많이 요새 이야기하고 있는 게 LNG선입니다. 네. 이 LNG선 때문에 아마 조선도 후판도 좋아질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 오늘 뭐 발표에서도 응원선 발표안에서도 그게 들었습니다만, 과연 이 LNG선이 한국 조선 산업의 미래를 희망적으로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그런 선종이 될 수 있는지 이번 양 박사님한테 좀 듣고 싶습니다. 네. 그 LNG선은 사실 화물선 중에서 이제 가장 고가의 선박이고요. 또 한국이 절대적인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굉장히 이제 한국에 유리한 선박이긴 합니다. 근데 그리고 지금 이제 전 세계 LNG 산업이 굉장히 팽창이 일로와 있기 때문에 LNG선 수요가 굉장히 뭐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문제는 LNG선 자체는 굉장히 마이너 시장입니다. 지금 전 세계 벌크선 숫자가 한 10,000척이 넘는데 반해서 LNG선 숫자는 600척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그 LNG선이 사실 한국 조선업을 완전히 지탱하는 데는 한계가 분명히 있고요. 근데 단지 지금 그 계속해서 LNG선 자체가 그 팽창하고 있는 수준이기 때문에 LNG선에 당분간은 어느 정도의 기대를 할 수는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그 LNG선이 이렇게 그 좋은 모습을 보여준 건 저로서는 굉장히 다행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환경 규제가 계속해서 강화되고 있음에도 그 주요 시장들, 벌크, 탱커, 컨테이너 이런 시장들의 선주들이 아직도 관망세를 굉장히 강하게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그 별로 그렇게 수요가 많지 않은 상황에서 LNG선이 그런 그 부족을 메워준 거는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 앞으로는 조금 이제 수요가 분명히 둔화되는 날이 멀지 않았다고 생각은 되고요. 그렇지만 그 LNG선 자체는 줄어들겠지만 이제 선박들이 그 LNG 연료 추진으로 가는 선박들이 늘어날 거라고 보십니다. 그러면 이제 LNG선에 적용되는 화물창이 사실은 그 연료 탱크로 쓰여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에 쓰이는 그 철강제들은 계속해서 수요가 있을 거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정확히 기술적으로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후판 외에도 여러 가지 특수강들이 이제 그 탱크에 쓰이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쪽의 수요들이 앞으로도 뭐 그런 대로 괜찮게 유지되지 않을까 하는 게 예상입니다. 예. 근데 아까 말씀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다른 선종에 비해서 LNG선이 네. 소위 철강제 수요를 유발할 수 있는 그것은 좀 약하다, 그런 말씀 하지 않습니까? 그게 그러니까 CGT라는 톤수로 항상 저희가 수주량, 건조량을 말씀을 드리는데요. 거기에 그 CGT라는 톤수로 환산을 할 때는 공수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 작업을 해야 되느냐, 이제 이런 그 공수 개념이 들어가는데, 그러니까 똑같은 CGT를 가진 다른 선박들은 훨씬 더 큽니다, 사이즈가. 그러니까 많은 철강을 요구를 하겠죠. 근데 그거에 비해서 사이즈는 좀 LNG선이 작다는 거죠. 그렇지만 이제 좀 특수관 같은 것들을 별도로 그 수요가 있는 그런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예. 철강 하시는 분들은, 특히 후판 하시는 분들은 조선 산업의 미래를 굉장히 많이 이야기하면서 특히 철강인들이 이 LNG선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고 있는데, 오늘 양 박사님 말씀 듣고 보니까 좀 더 뭔가 분명히 좀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네. 예. 두 번째 저희들이 준비한 질문은요, 이 한국의 조선 산업, 이 참 한때 한국 경제에서 매우 중요한 산업으로 큰 역할을 해왔는데, 어떻든 일부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미 조선 산업이라는 게 유럽에서 일본으로, 한국으로 이렇게 해서 산업 간 국제 분업 구조에서 이미 이렇게 많이 진척이 되어 왔고, 또 이것은 아마 앞으로는 얼마 안 가서 이제 중국으로 이전 속도가 훨씬 더 빨라질 것이다. 근데 이게 이 점에 대해서 또 조선 산업을 전문으로 하시는 우리 양 박사님은 어떤 견해가 있으신지요? 네,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지금도 많이 계시고요. 또 저희도 이제 그런 쪽에 관심을 가지고 이제 여러 연구들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근데 저희 이렇게 그 연구자들의 생각은 좀 다릅니다. 저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연구자분들도 비슷한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우선 이게 과거에 일본으로, 그러니까 유럽에서 일본으로 넘어갔던 그 사례하고 일본에서 이제 한국으로 넘어갔던 그때 당시 상황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에서 이제 일본으로 넘어왔을 당시는 이제 50년대 후반이었는데요. 일본이 용접을 도입하면서 블록공법이라는 걸 개발을 했고요. 거기에 유럽이 적응을 못했기 때문에 일본이 그 산업을 주도권을 가져갈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일본에서 한국으로 넘어올 당시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아까 이제 발표 중에도 잠깐 나왔었습니다만
그 1차 오일 쇼크 때문에 20년의 불황이 계속됐고요. 일본이 그 당시에 88년쯤에 이제 2차 구조 조정을 실행을 하면서 사실은 자기들이 스스로 문을 닫은 겁니다. 근데 그 문을 닫을 당시에 한국이 기술적으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추격을 하고 있었고, 인건비는 한국이 일본의 당시 3분의 1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회복된다 해도 결국은 한국의 주도권을 내줄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고, 그 사람들이 그래서 과감하게 이제 결단을 내려서 문을 닫은 건데요. 이번에도 사실은 우리나라도 비슷한 처지에 처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장기 불황하에 있고요. 중국이 빠르게 쫓아오고는 있는데 그 내부를 조금 깊이 들여다보면 상황은 상당히 다릅니다. 우선은 지금 그 과거에 한국이 일본을 추격했던 그 속도처럼 중국이 추격해 오고 있지는 못합니다. 기술적으로. 그래서 여전히 중국은 지금 그 기술력이라든가 품질 쪽에서 많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또 그래서 지금 중국은 사실 거의 그 가격하고 이제 국가가 지원하는 금융 쪽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기술력으로는 이제 한국이 우위에 있을 뿐더러. 그리고 또 하나 굉장히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 지금 현재 불황기지만 그 선박업계에서는 이 환경 규제, 그다음에 스마트화 이런 기술력을 우위로 해서 이 경쟁국 간의 차이를 더 벌릴 수 있는 기회가 분명히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게 사실은 그 과거 88년 일본 한국 사례하고는 굉장히 다른 근본적인 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아직도 그 중국이 주도권을 가져가는 거는 언제가 될지 모른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한국이 충분한 주도력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이제 그 가격 문제, 이런 부분을 좀 어떻게 극복할 거냐의 문제가 좀 있습니다. 예. 양 박사님 말씀 듣고 나니까 좀 더 안심이 되네요. 그러니까 중국으로 됐던 산업이전이라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는 전문가 입장에 봤을 때는 그렇게 빠르지는 않을 수도 네, 있다. 우리가 노력하기에 따라 매우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사실은 뭐 조선이 한국을 다 떠나면 우리나라 후판도 설 자리가 없지 않습니까? 네. 예. 세 번째 질문은 이런 겁니다. 이 조선 산업도 결국은 이 구조조정이 더 강력한 구조조정이 불가피한 게 아닌가, 이런 입장을 가지신 분도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양 박사님 보시기에 현재 한국 조선 산업의 캐파, 이게 그대로 유지되는 거하고 좀 더 줄어들어야 되는 양측을 놓고 본다면 양 박사님 어떤 입장에 있으신지요? 네, 사실 지금 이제 한국의 생산 능력에 비해서 지금 일감이 좀 다소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그 구조조정의 추가적 필요성이 계속해서 이렇게 강하게 나오고 있는 이유이기도 한데요. 근데 이제 제 생각은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일단 2000년대 호황기가 시작됐을 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한국 조선 산업이 그렇게 설비 투자에 많은 투자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별로 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호황기에 늘어난 설비는 아마 그 현대중공업의 군산조선소가 유일할 거라고 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그 생산공법의 혁신을 통해서 생산성을 높이면서 그 증가된 그 건조량을 감당을 해왔던 겁니다. 그래서 그 90년대 중반에 그 설비 투자가 끝난 이후에 많은 설비 투자가 이루어지지는 않았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발표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이 그렇게 그 전체적으로 이 전망을 봤을 때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좋아질 여지들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보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만약에 이제 그 현대중공업하고 대우조선의 합병이 이루어지고 나면은 그 회사 내에서의 어떤 그 구조조정이 있을 수는 있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완전히 어떤 그 생산 설비를 폐쇄한다든지 이런 정도까지 가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해양 플랜트가 수주가 안 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만 거기서 다른 선박들도 건조할 수가 있고요. LNG 선들도 사실 시간을 상당히 많이 잡아먹는 선박입니다. 그래서 뭐 설비가 그렇게까지 막 남아도는 정도는 아니고요. 뭐 이런저런 측면을 봤을 때 지금 추가적인 구조조정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예. 오늘 저희들 후판을 하는 철강인으로 봐서는 조선 산업에 대해서 정확하게 내다보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과제입니다. 그런데 평소에 저희들이 뭐 조선에 대한 많은 이야기는 합니다만 제대로 잘 모르는 것도 많았었는데 오늘 정말 최고의 전문가이신 우리 양정수 박사님 모시고 정말 많이 배웠습니다. 다음에도 우리 조선업계와 이 철강업계가 같이 좀 이렇게 공조할 수 있는 큰 역할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감사합니다. 예.